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운동 조절학 자료.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기가 처음 고개를 들고 뒤집고 또 마침내 첫 걸음을 떼는 그 순간들을 보면요. 그냥, 때가 되어서 하는구나 싶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기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계산과 실험의 결과물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흔히 아기의 발달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의 발달은 코딩된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아기 스스로가 자기 몸하고 중력하고 또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위대한 여정에 가깝습니다. 아기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니? 잠깐만요. 그럼 아기의 발달은 정해진 코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아기 스스로가 중력이란 자기 몸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는 약간 작은 과학자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작은 과학자. 오늘 우리는 그 작은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거쳐서 세상을 탐험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는 아기의 움직임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봤다고요. 자료에 나온 반사계 측정 모델이라는 게 그거죠. 네, 과거에는 뇌를 일종의 중앙통제센터처럼 생각했어요. 중앙통제센터요? 네, 뇌가 성숙하면서 이제 상위 센터가 하위 센터를 지배하고 아기 때 보이는 그런 원시적인 반사들을 억제하는 과정, 그게 바로 발달이라고 본 거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위계적인 상명하복 모델이에요. 그래서 만약 특정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원시 반사를 계속 보이면 상위 뇌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정말 직관적이긴 하네요. 뇌가 대장이고 몸은 부하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만 해도 평평한 바닥에서 걷는 거랑 푹신한 침대 위에서 걷는 건 완전히 다른 전력을 쓰거든요. 뇌에서 똑같은 걸어라 명령을 내릴 텐데 왜 움직임은 달라지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런 한계 때문에 시스템 모델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어요. 시스템 모델. 네, 이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조직화, 영어로는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조직화요? 네, 발달이란 뇌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개인, 그러니까 아기의 신체, 신경, 인지 상태요. 그리고 아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 예를 들면 장난감 잡기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아기를 둘러싼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움직임을 스스로 창발, 즉 만들어낸다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아기 스스로 즉석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기라도 피곤하거나 장난감이 멀리 있거나 바닥이 미끄러우면 자세를 잡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접근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상 패턴을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했다면요. 네네. 지금은 환경이나 과제를 살짝 바꿔줘서 아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해요. 예를 들어 무조건 바른 자세로 앉아라고 하는 대신에 아기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이 겨우 닿을 만한 곳에 두는 거죠. 그럼 아기는 그 장난감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몸통 군죽을 어떻게 써야 할지, 무게중심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온몸으로 탐색하기 시작해요. 억제가 아니라 탐색과 적응이 발달의 진짜 키워드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조직화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놀라운 과정이 실제 아기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해지네요. 머리도 못 가누던 아기가 걷게 되기까지 그 여정에서 이 시스템 모델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나요? 그럼요.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큰 틀에서 앉기 6에서 8개월, 네. 서기는 9에서 10개월, 그리고 걷기는 12에서 15개월. 이 이정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 과정 전체가 자기조직화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일종의 발달 치트키네요. 그럼 첫 단계, 머리 조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생후 1개월에서 4개월 사이 첫 번째 미션은 머리 조절이에요.
엎드린 자세에서 간헐적으로 머리를 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감각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힘 아닐까요? 목 근육의 힘?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이요? 눈? 네. 아기는 세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기 알록달록한 모빌, 엄마 아빠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등 근육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시각 정보가 자세를 조절하는 첫 번째 스승인 셈이죠. 와, 그냥 힘이 생겨서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목표가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앉기 단계에서는 어떤 감각이 스승 역할을 하나요? 5개월에서 8개월 사이 뒤집기를 거쳐서 드디어 지지대 없이 앉게 되는데요. 네. 이때의 핵심 감각은 체성 감각, 특히 엉덩이뼈, 즉 좌골로 느껴지는 압력 정보예요. 엉덩이로 느끼는 정보요? 네, 바닥에 단단한지 푹신한지, 내가 지금 앞으로 기울고 있는지, 뒤로 넘어갈 것 같은지를 엉덩이가 감지하는 거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몸통을 바로 세우는 법을 터득해요. 엉덩이가 일종의 수평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단계, 서고 걷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발바닥이 중요해지겠네요. 정확해요.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네 발로 기다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고 가구를 잡고 옆으로 걷는 그 크루징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독립보행에 성공하는데요. 네. 이때는 발바닥의 정교한 체성 감각하고 우리 몸의 GPS 역할을 하는 전정기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져요. 아, 전정기관? 네, 발바닥으로 지면의 정보를 읽고 전정기관으로 중력에 대한 내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비로소 두 발로 세상을 탐험할 준비를 마치는 거죠. 잠깐만요. 정리해보면 머리를 들기 위해선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앉기 위해선 엉덩이로 느끼는 게, 걷기 위해선 발바닥과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와, 각 미션마다 주력으로 쓰는 감각 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군요. 맞아요. 저는 그냥 다 근육 힘이 세지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당면한 과제에 맞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골라 사용하는 능력이 정교해지는 과정인 거죠. 단순히 앉고 서는 걸 넘어서 자세를 조절하는 방식 자체도 점점 고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정상 상태, 반응성, 예측성이라는 세 가지 모드가 있던데 이것도 한번 풀어주시죠. 이건 자세 조절의 세 가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정상 상태 조절인데요. 네, 정상 상태.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사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흔들림을 넘어지지 않을 범위 안에서 제어하는 기본 능력이 바로 정상 상태 조절이에요. 마치 팽이가 쌩쌩 돌면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과 비슷하죠. 아,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서 있을 때도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반응성 조절은요? 들어보니 혹시 버스가 급정거할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을 줘서 버티는 그런 건가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반응성 조절은 예측하지 못한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균형을 되찾는 능력이에요. 아, 누가 갑자기 뒤에서 살짝 밀거나 발이 미끄러졌을 때처럼요.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짚거나 발을 한 걸음 내리면 보호 반응이 대표적이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우리 몸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예측성 조절은 뭔가요? 자료를 보니 여기가 정말 뇌과학적으로 놀라운 지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예측성 조절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인데요. 네네. 우리가 팔을 뻗기도 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인 수십 밀리초 전에요. 몸통과 다리 근육이 먼저 수축해서 몸의 중심을 잡아줘요. 와, 먼저요? 네, 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앞으로 쏠릴 것을 미리 계상하고 대비하는 거죠. 와, 그러고 보니 무거운 문을 열 때 문을 당기기도 전에 이미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니 일상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걷기 시작할 때 발을 들기 전에 체중을 반대쪽으로 먼저 옮기는 것도요. 우리는 그냥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이 예측성 조절 능력이 얼마나 잘 발달했느냐가 움직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결정해요. 아기들이 처음 걸을 때 뒤뚱뒤뚱 불안한 이유도 이 예측성 조절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아, 넘어질 뻔한 수많은 경험,
즉 반응성 조절을 통해 데이터를 쌓고 특정 과제를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학습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세 조절이 단순히 뇌가 성숙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 의존적이라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현대 재활 및 발달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적응 능력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적응 능력이요? 네, 평평한 나무 바닥을 걸을 때와 푹신하고 불안정한 소파 위를 걸을 때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하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는 감각 재가중입니다. 감각 재가중. 불안정한 소파 위에서는 발바닥에서 오는 감각 정보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비중은 낮추고 대신 시각이나 전정기관 정보의 중요도를 확 높여요. 아, 중요한 정보에 더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전략 선택이고요. 작은 흔들림에는 발목만 까딱해서 중심을 잡고 이게 발목 전략. 좀 더 큰 흔들림에는 엉덩 관절을 써서 균형을 잡고 이게 엉덩이 전략. 네네. 더 크게 휘청이면 아예 발을 한 걸음 내딛는 스텝 전략.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순식간에 선택하는 거죠. 와, 뇌가 마치 오디오 믹서처럼 상황에 따라 각 감각 채널을 볼륨을 조절하고 동시에 최고의 플레이를 선택하는 감독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실패를 통해 향상돼요. 아, 실패요. 네, 자료에 나온 뇌의 메커니즘을 보면 첫째, 오류 기반 학습이 있어요. 우리 뇌의 손해가 어이구 흔들렸네 하는 그 오류 신호를 계속 처리하면서 조절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요. 둘째는 전략 선택 자동화가 있고요. 자동화, 네. 기저핵이라는 뇌 영역이 이런 상황에선 엉덩이 전략이 최고지 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는 자세 전략을 점점 더 빨리 꺼냈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죠. 자주 쓰는 컴퓨터 파일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로 꺼내놓는 것처럼요. 아주 비슷한 원리예요.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세 조절에 들어가는 인지적 자원, 즉 뇌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왜 최소화해야 하죠? 그래야 남는 에너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걸을 땐 걷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하던 아기가 나중엔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중과제의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세 조절이 완전히 자동화된 겁니다. 그래서 재활이나 훈련을 할 때 그냥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변동 연습, 즉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하라고 강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딱딱한 바닥, 푹신한 매트, 경사로를 오가면서 걷게 하거나 눈을 감고 서게 하는 식으로요. 뇌가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네요. 자료에 나온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겠고요. 그렇습니다. 과도한 도움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임상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아기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겨드랑이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 불안하시니까. 네, 마음은 이해되죠. 하지만 그러면 아기는 스스로 흔들림을 제어하고 넘어져도 안전하게 엉덩이로 넘어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완전히 잃게 돼요. 스스로 흔들려보고 그 흔들림을 제어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할 기회를 주는 것. 네. 치료사의 지시 같은 외부 피드백보다 자기 몸의 감각, 즉 내재적 피드백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습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아기가 한 걸음을 떼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과학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됐어요. 정해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자기조직화의 과정. 아기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탐험가였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인간의 움직임 발달은 결국 환경에 대한 적응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경험이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자세 조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 정답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한 실패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을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신체적인 기술을 넘어서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오류를 경험하고 수정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빠른 학습의 길은 정답자를 옆에 두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